네, 최근 들어서 고객들의 소중한 돈을 모아서 정크본드, 디폴트 채권, 심지어는 이 마피아가 발행한 채권, 그리고 사채 시장에까지 돈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독일 국채 DLS 사태와 또 라임 사태에 이어서 제2의, 제3의 라임 사태까지 터지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소 무거운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 일단은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중국 증시 움직임은 상당히 좀 대조되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소식들이 사실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아마 무거운 금융과 관련해서 무거운 주제가 아마 이 주제가 아닌가 지금 정의권 말씀대로 오늘 다루는 주제는 두 가지만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아주 요새 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금융사를 중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비단 이게 우리 금융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사 문제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뉴욕 증시에서 보면 나스닥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그리고 나스닥과 관련돼서 음식료품도 올랐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전했죠. 근데 이렇게 나스닥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료 중에 업종별로 이렇게 올라갔냐면 우리가 코로나에 의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모든 업종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알파 라이징 인더스트리아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업종들 그것이 크라우드든 온 디맨드든 그다음에 리모트든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이든 네트워크 5G든 그리고 인공지능이든 이런 업종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주로 이제 나스닥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갈 것이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중산층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인구 피라미드에서 밑에 해당되는 바텀 오브 더 피라미드에서 BOP 비즈니스에서 이전에 특정 기업을 여기서 죄송합니다는 그때도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그룹이라든가 CJ의 음식료 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이번에 아마 2분기에 기업 실적들이 발표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되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음식료 관련된 재료가 강하게 오르고 있다. 이런 측면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의 증시는 집중화 차별의 현상이 굉장히 돼서 전체적으로 대표 지수 가지고 미국 증시 흐름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 증시는 5월까지 코로나 사태에 의해 세계 증시를 이끌었죠. 소위 코로나 장세를 이끌었죠. 그래서 3월 중순에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이후서부터 주가가 반등했는데요. 5월 말까지 대체로 한 50% 정도 올랐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같은 기간 중에 중국은 3월 23일 날 상해 지수가 2666에서 이게 거의 오르지 않았죠. 한 12%, 15% 정도. 그래서 절반 수준에도 미쳤지 못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방송을 통해서 월 말에 중국 증시를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6월 들어서 상황이 역전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6월 들어서는 이렇게 지난달 말부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완전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 보면 나스닥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 행렬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다우라든가 S&P 지수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네. 그러나 중국 증시는 오늘이 10일입니다는 거래일 기준으로 8일 만에 15%가 이렇게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의 이렇게 차이나 펀드와 관련된 각종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최고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뒤늦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는 5월 말에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미국 주식을 좀 팔고 중국 주식을 좀 샀더라면 아마 굉장히 이달 들어서 이게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또 국내 증시도 이렇게 사실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승률을 기록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글로벌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최고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 고객들의 돈을 모아서 정말 투자하면 안 되는 대상에까지 투자를 하게끔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어제 국내 언론에서도
이태리의 그 마피아 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글로벌 알만한 글로벌 이 금융사들의 자금이 들어가서 굉장히 국내 언론에 크게 장식했는데요. 그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또 우리나라의 그 금융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지 시청자분이 이 내용을 좀 얘기해 달라 해서 오늘은 상당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막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막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그 투자 자금들이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한 걸 보면 일단은 그 페드가 담보를 하기 때문에 정크 펀드 미국에서 보면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에 코로나 사태의 투자 적격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투자 부적격 단계에 떨어졌던 정크 펀드를 담보다 보니까 이 쓰레기 채권에 해당되는 정크 펀드에 그 아주 세계적으로 아시아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드의 담보가 있긴 하지만 정크 펀드 쓰레기 채권에 지금 자금이 몰려간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사실상 테크니컬 디폴트에 빠져 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채권, 부도 채권에도 트래피킹 차원에서 사실 자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BWCB와 같은 투자 부적격, 왜냐하면 투자 적격에 발행한 것은 수익이 적거든요. 투자 부적격이 발행한 BWCB 같은 메자님 이렇게 채권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것이 잘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BW가 발행한 알만한 기업이 있는데요. 또 아주 조기에 소화가 되는 모습도 같은 맥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그동안 보였던 현금을 버티다가 지금은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러한 흑자 도상 기업이 세컨드리 마켓에 많이 출여하거든요. 그것이 기업이든 부실 기업이든 그것이 채권이든 이 세컨드리 마켓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권과 관련만 그러냐 하면 은행도 보겠습니다. 은행도. 그래서 다음 이렇게 은행도 보면 시중은행도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대출도 투자 부적격 대상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투자 적격으로 놓으면 수익률이 적으니까. 그래서 고이자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명동 사채 시장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사채 시장 그리고 특히 범죄 조직에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도 일본의 야쿠자한테 대출해서 그것이 감독당으로 해서 관련된 책임자가 이렇게 그 해임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는 그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 이게 범죄단체 하면 이자가 많겠죠. 그리고 범죄단체 이태리 마피아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면 아무래도 이게 고수익이 되겠죠. 이런 측면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감지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랙마켓에 암시장에 금융사의 돈도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 사실 세계적인 이런 모습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은 상황에서 그동안 투자 적격 이런 측에서는 수익이 좀 낮다 보니까 고객들은 돈이 많으니까 수익을 높여 요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행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북한 채권과 또 북한 돈까지 투자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다면서요. 북한 돈과 북한 채권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추천한 사람이 짐 로저스죠. 짐 로저스는 때만 되면 남북 통일되고 그다음에 북한 국채, 북한 돈, 그다음 북한의 금은화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람이 한국 내부에서 이렇게 책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인기가 있는지. 근데 지금까지 이 양반이 한 10년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요. 투자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북한의 이렇게 채권이 오랜만에 거래가 되는 이런 모습이 이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조짐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북한의 그 채권은 원본 채권, 프라이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리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되는 것은 세컨드리 북한 채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사실은 1975년 이전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남한보다 이렇게 신용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국채를 발행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서막에 소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그 해외 자금 조달의 하나의 원천이 됐습니다는 1975년에 대서방의 디폴트를 느닷없이 선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의 입장에서는 북한 국채에 대해 투자했는데 느닷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금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본을 발행해서 유통용으로 하기 위해서 가격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발행한 것이 뭐냐
다시 말한 것이 그것이 세컨더리 북한 국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 아르헨티나가 채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 채무를 위해서 채무를 다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것. 그 이번에 이제 최종 채무안에 정의권랑 같이 점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채권 원본은 부실됐는데 나머지 이게 갚을 수 없으니까 다시 이걸 담보로 해서 다시 뭐냐 이것이 이렇게 채권 발행하는 게 바로 세컨더리 국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서방은행이 발행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뭐냐 당연히 이자가 높겠죠. 이자가 높다 보니까 지금처럼 돈이 많은 상태에서 거기에 자금 들어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쪽에 자금이 이렇게 북한 국채가 이렇게 도래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북한 채권은 어떻게 돈 버냐 하면 일단 세컨더리 국채는 가격 차입니다. 매입과 매도 차 똑같습니다. 근데 북한의 그 원본 채권은 남북한이 이게 통일됐을 때는 북한이 짓던 채무를 자 남한이 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요거는 이제 동서북한의 통합 과정을 했을 때 보면 무조건 그 남한의 책임이 아닙니다. 남한도 져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북한이 채권을 자 빚이니까 머리를 그동안 관리를 못했거든요. 쭈삣쭈삣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요 쭈삣쭈삣한 것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게 채무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적 채무니까 내가 보기에는 파리클럽으로 갈 겁니다. 파리클럽에서 머리를 깎아야죠. 그 헤어컷 비리다. 그러면 자 머리를 쫙 해서 조금만 깎으면 그 북한의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이 손실을 많이 보는 거고 그다음에 머리를 단정하게 깎아서 쫙 깎으면 결국 통일이 되는 때 남한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어컷 비율에 따라서 사실상 뭐냐 북한 이렇게 투자 원본이 결국 보상비가 따르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채권이 가장 많이 거래됐을 때가 저희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타실 때거든요. 근데 그때 남북한 간에 아주 지금보다도 지금 이렇게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타시다 보니까 남북 화해 물결이 되면서 야 이게 북한 채권이 지금 헐값이지만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돈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게 거래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오랜만에 남북 관계 개선되지 않고 저 김정은이가 세계적으로 그런데 요게 거래가 시작되는 것도 하나의 눈길을 가는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물론 수익을 높인다라는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투자 부적격 대상에 같이 투자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한국의 금융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최근에 그것이 글로벌 투자사들이 이런 데 고수익을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시청자분의 요구사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국내에 이렇게 작년부터 크게 터졌던 뭐 독일 국채 DL이라든가 라임이라든가 지금 알펜루트라든가 오늘은 저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잭2인가 뭔가 하나 있잖아요. 크게들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그 사례를 통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임 사태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근데 사실 라임 사태의 투자 재생은 메자닌 펀드지 않습니까? 메자닌 펀드는 뭐냐 하면 이게 금융사들 장명을 잘 붙여야 됩니다. 이 메자닌인 게 원래 고귀하고 제가 이태리 갔을 때 이렇게 보면 거기서 좀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태리 그 귀족들은 사실 1층, 2층 사이에 메자닌실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메자닌실에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하다가 좋으면 위층으로 가고 나쁘면 밑으로 간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쉼터 비슷한 게 메자닌이라 하는데요. 아침부터 이상하게 말씀드리는 그게 본래 모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메자닌 펀드 그러면 어떠냐? 주식과 채권, 안정자산과 위험자산 중간 성격이 갖고 있는 게 바로 CB라든가 BW 아니겠습니까? 요게 대체로 그렇다. 근데 문제는 이 라임이라든가 뭔가에서 투자 적격이 해당되는 그 이렇게 회사들이 일단 BW, CB라든가 발행을 이게 지금은 돈이 많기 때문에 발행할 근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BW라든가 CB 발행하는 게 뭐냐 대부분 다 떳떳지 못한 투자 부적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투자 부적격에 BW라든가 CB 이렇게 발행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사실 여기에 투자했던 이 금융사라든가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수익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딱딱딱 넣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라임 펀드의 문제는 폐쇄형이지 않습니까? 폐쇄형. 그러니까 유동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유동성 조금 아스각하면
그대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라임 사태가 지금까지 되고 지금 뭐 잭투라든가 뭔가 다 그런 원리입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끼리끼리 해가지고 그런 기법들을 서로 전수하고 술 먹든 뭐든 전수해서 똑같은 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알펜루트는 어떤 형인가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이렇게 최근에 글로벌 투자사들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을 비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알펜루트는 운영은 비상장 주식이죠. 왜냐? 상장된 주식은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우리 한국경제TV 시청자에 비해서 저 알펜루트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느냐? 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을 하는 거죠. 비상장 주식을 하고 인출은 개방. 자 운영은 비상장 주식. 이건 뭐냐? 어떻게 보면 폐쇄형이죠. 상장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개방돼 노출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금은 내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운영은 비상장이고 자금은 수시로 고객이 오해서 수시로 나가 그러면 뭐냐 유동성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유동성 문제를 증권사라든가 금융에서 TRS도 막아준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라임 터지고 뭐고 해서 금융과 감독당국에 조사되니까 증권사 금융사들이 TRS를 회수하다 보니까 이게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터지는 게 그런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그치느냐? 지금 제3, 제4가 줄줄이 터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문제가 줄줄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선의로 이걸 잘 관리한 증권사들인가 금융사가 적은 이러한 사까지 선의로 뭐냐 이 피해를 소위 그걸 카인드 액트 패러닥스라고 그러는데요. 잘했던 금융사고를 잘했던 고객을 잘했던 것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자 금융의 노마드 현상, 금융의 이제 내가 해보겠다. 저 금융사를 맡겨놓으니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고 사고만 저지르니까 지금 뭐냐 이 개인 투자가들이 뭐냐면 그것이 미국의 로빈후드든 그 다음에 한국의 동학개미든 일본의 뭐죠 닌자개미든 이런 형태로 해서 개인들이 뭐냐 이렇게 지금 증권사에서 직접 투자하겠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금융사 증권사의 노마드 현상이 지금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의 금융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더 문제는 이제 요즘 들어서 펀드를 비롯한 각종 금융 상품 역시나 이런 사고에 준하는 행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외형상으로 터지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잠복되어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것을 자막을 통해서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금융사고에 준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앵커가 3년짜리 금융상품을 가입했다. 그러면 만기가 끝나면 여러 가지 정앵커가 뭐 유학을 가시든 뭐든 여러 가지 자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기가 끝나면. 네. 근데 만기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준단 말이에요. 문제죠.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고객은 소중한 돈에서 만기 3년짜리 다 가입했는데 만기가 되더라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기가 돼서 손실률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났다 하면 만기를 연장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가입한 고객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가지고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야 내가 여기 투자했는데 50% 이상 아까진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만기가 돼서 이렇게 발행하면 50% 손실되니까 금융사 그 금융상품을 이렇게 판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면 사인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발생한다. 이것은 외형상으로 터지지 않더라도 거의 금융사고에 준하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사고가 한번 책임자들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펀드라든가 뭔가 이런 자산운용사의 책임자를 볼 겁니다. 이런 사람 보면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임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처리했던 이 무슨 부서 이종철인가요? 나 이름도 기억하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질러놓고 버젓하게 해외 나가서 이렇게 하는 이걸 해가지고 한국에 보내주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게 있습니까? 당시에 고객한테 자금 주세요 최고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건 터지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가서 도주행위를 그 도주행위에 이렇게 하는 거, 이 도덕적 해이의 극단적 사태 아닙니까? 그리고 금융당국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이 사고 책임자 이렇게 보면 판매사한테 100% 손실을 보상해라.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의 사고에 준하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문제가 시청자분이 왜 이렇게 방송에서 해달라냐 하면
한국경제TV의 공영성을 끄니까 증권과 관련해서 아마 이쪽에 요청 오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면 결국은 금융위기로 발생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다 보면 뭐냐 하면 전부 도덕적 해이가 크게 도달해서 결과적으로 금융위기 터진 거거든요. 이런 터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 시청자분의 어떤 우려감에 의해서 이것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아마 시청자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2년 전이었나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놨었던 이 말레이시아 스캔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시대사기 사건이죠. 시대사기 사건에 가서 그 문제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월해법에서 태양광 사업에 사기 사건도 걸리고 뭐 했습니다. 대표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기 사건은 남한테 유인을 하는 것, 신용이 중요한 겁니다. 신용화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진짜 허위의 신용을 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고의 사기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일단 자 이때 말레이시아의 최고 통수권자가 라작이라는 수장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주가 돼서 말레이시아의 최대 자원인 국영 석유 담보체를 발행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최고 통수권자가 뒷받침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주관사가 골드만삭스거든요. 골드만삭스 어떤 회사입니까? 감사는 딜로이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 일단은 말레이시아의 국영 담보체 발행할 수 있는 조건장에서 기가 막히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됐죠. 아니면 홍보로 보겠습니다. 이걸 홍보로 보겠어요. 누가 홍보에 나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디카프리노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란더 커 아시겠죠? 린제이 로한 이를 통해서 소문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의 자본을 누구를 유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호텔 상승료에 페리스 힐튼에 자본을 유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전부 뭐냐 여기에 안 투자하면 마치 뭐냐 이렇게 외딴 섬이 되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다 이런 시각으로 해서 여기에 줄기차있는데 한국의 보험사와 증권사들이 많이 여기에 10억 달러 투자했죠. 이런 것이 역대 시대의 사기 사건으로 판명되면서 결국 말레이시아 정권이 라작에서 마하티라 총리 지금 이제 고령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좀 저겁니다는 이렇게 마하티라 총리로 어쩔 수 없이 1991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몰려올 때 거기에 자본 통제해가지고 말레이시아를 보호했던 마하티라 총리가 말레이시아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추앙을 받으면서 라작에 의해서 국제 사기 사건에서 말레이시아가 또 한 차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고령이 되신 마하티라 총리가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그것이 아직도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형 금융사고 몇 건을 지금 알아보기는 했는데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데는 그를 뒷받침하는 어떤 요건들이 있기 때문인가요? 네, 요건들이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서부터 좀 길게 좀 말씀하기 위해서 앞서 내용을 좀 중요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줄이는데요. 일단은 왜 많이 됐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죠. 우리가 보면 돈이 기천이 있고 돈이 희귀하다 하면 실물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돈이 아주 애틋하게 번다 이렇게 하면 돈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겠죠. 기억에. 근데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자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격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투자자의 성향이 공격적으로 변하는데 사실 지금은 돈이 많이 풀리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도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안전자산이다 해도 이 국채들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이기 때문에 국채가 뭐냐? 국제적으로 투자자들 과거처럼 안전자산 투자하더라도 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때 안정자산 성향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정자산도 또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에도 과거처럼 안전통화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차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 차별화가 더 심해서 컨센트레이션 몇 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적격만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자 미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하는데요. 미국의 기업들은 상장된 기업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주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왜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라는 표현을 쓰냐 디카프리노 표현을 쓰냐 하면 지금은 빵주와 마가업종이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부채 문제로 시달리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 적격할 수 있는 자,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요구하는데 투자 적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서는 자꾸 차별화 집중 환상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자, 투자 부적격까지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부적격의 요구가 이렇게 공급 측과 수요 측에 있다하더라도 이걸 중개하는 이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그 은행들이 사실상 그런 것을 절제시켜서 고객의 소중한 돈을 보여주면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겠습니다는. 자, 우리나라에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과주의죠. 기본급은 적게 주고 성과급을 많이 주죠. 성과급을 많이 주니까 명목은 고객을 위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출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성과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고객을 핑계로 해서 성과 지상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운용사가 우후죽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이렇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되죠. 또 한 가지는 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초 VIP, VIP를 대상으로 마치 고객을 VIP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 거기에 철저하게 비밀 지원칙을 채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VIP만을 위해서 특별히 공급하는 상품입니다.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품은 혹하죠. 그런 게 전부 라임이라든가 뭔가 전부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VIP만을 특별히 해줍니다 하면서 이 라임이라든가 뭔가 왜 버튼으로 들어갑니까? 버튼으로 들어갑니까? 버튼에서 일반 고객은 안 들어가고 버튼으로 들어가서 버튼만 해가지고 마치 그걸 통해서 신분 차별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투명성이 결여되는 거죠. 투명성. 이것이 결과적으로 금융사고를 치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금융사 보십시오. 리서치 센터라든가 뭔가 해서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자, 라임이라든가 뭔가 이런 데서 굉장히 고수익 상품을 원하다 보니까 리서치 기관이 금융사고를 방지해야지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게 고객사의 그 자산운용사의 고수익 상품들을 만들어주는 설계까지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렇게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지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금융사 환경이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런 금융사고는 물론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금융당국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금융당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는 뒤늦게나마 이 극도의 이기주의를 철저히 차단하는 우리 금융당국의 뒤늦은 모습은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금융당국은 철저하게 극도의 이기주의를 향하는 고객을 핑계로 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것이 금융사든 아니면 금융사 직원이든 극도의 성과주의 보상주의 원칙으로 하는 또 성과주의 보상주의에서 승진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쪽의 모습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해주실 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사도 지나친 실적주의와 그 다음에 보신주의는 철폐해야 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사는 자 이게 모든 실적을 내려면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는 거기에 투자 자금도 누이되고 그 다음에 그걸 투자해서 투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 한 해에 높은 수익이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의 이렇게 실적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든 금융사의 직원들이 하나의 합작품태에서 그 해에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 투자 수익이 가장 높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WM 센터의 수익이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금융사 직원들이 하는데요. 어떠냐? 그 해에는 저 사람, 그 다음에 올해는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승진을 시키면 올해는 이렇게 해서 글로벌 투자 수익이 적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금융사 이거 CEO라든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뭐든지 전 직원을 애틋하게 느껴야 된다. 전 직원을 애틋하게 느껴서 합작품처럼 지금처럼 이런 사회에서 합작품처럼 생각해야지. 고해 단기적 성과를 위해서 성과를 주고 그다음에 고해 단기적에 의해서 승진만 시켜주는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금융사의 금융사고를 저지르는 원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아마 지금 금융 노마드에서 다시 복귀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번 신뢰를 잊으면 왜 동학개미를 태우고 왜 미겔 로빈후드가 태우고 미겔 중국의 린저 심지어는요 중국에서는 개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지금 중국 주식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데요. 왜 이렇게 될까?
우리나라의 금융사, 증권사 내지는 연기금과 같은 이런 데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증권사에 속하고 내가 금융사에 속하고 연기금에 속했던 것이 저 동학개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잘 못하면 개미들이라 하는 개인 투자가 비중으로 확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금융인들, 고액 실제에서 금융인은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내 돈은 소중한 겁니다. 어차피 원천에서 금융상품을 이렇게 제공해서 그것이 뭐 이렇게 고수익을 내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상품을 내는 입장에서는 자 어떠냐 하면요. 이 상품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내 돈을 투자할 때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돈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금융상권에서 한꺼번에 잃었던 한꺼번에 어떤 재산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발 묻지마 투자하는 근무를 좀 해줍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쏠림을 방해. 우리가 보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다 존경하는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쏠림 형태를 방지해야 된다.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기본을 중시해야 된다. 기본의 중심이 뭐냐 하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돈에는 기천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명해야 되는 세 가지 원칙을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라임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사건을 많이 저지르고 있고 일부 증권사 그것도 알만한 증권사가 리서치 센터에 통해서 사기 사건이 저지를 수 있는 금융상품까지 설계하는 이런 금융사들이 있고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증권사도 있습니다는 사실 대부분 증권사들이 또 이렇게 잘 관리하는 증권사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고객을 지상으로 해서 금융사고를 이렇게 사전에 방지해서 노력했던 이런 증권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피해를 받거든요. 그게 카인드 액트 패러독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선의로 잘 해주는 금융사를 보호하고 증권사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야 그게 바탕이 돼서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전부 잘하는 것까지 무너지면 한국의 지금까지 이렇게 해방 이후로 이렇게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한국의 금융사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카인덱스 패러독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청자분이라든가 이제 증권사라든가 금융사 입장에서는 고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수익성도 중요하겠습니다는 이제는 금융사고를 비율이 높은 데는 거래하지 말고 금융사고 비율이 적은 데는 내 투자자 수익을 조금 내는 것보다는 원금을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금을. 그래서 금융사고 비율이 지금 전 글로벌사가 지금 금융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투자 부적격 단계에 많이 이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앞으로 금융사가 더 터지다 보니까 금융사고가 적은 비용에 적은 그 증권사라든가 이런 쪽에 거래하는 이런 관행도 정착해야 되지 않느냐. 감독당국과 그 다음에 금융사가 그리고 금융인이 이 금융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고객이라든가 투자자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 돈을 사전에 방지하기 측면에서는 금융사고 비율이 적은 증권사를 선택해서 거래하는 관행도 비슷하다. 거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투자 패턴 중에 하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독일의 국채 DLS, 제2의 제3의 라임 사태 등 이렇게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